저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실전 전업 투자자 생활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에어클래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본업은 주식 투자하고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잘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웅달 책방 통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주식 투자를 2차 전지를 떠나서 주식 투자 자체를 긴 호흡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결론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크로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매크로 걱정할 시간에 매크로는 이미 이코노미스트 엄청난 경력자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점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올해 정말 빠르면 9월 달에 하향 안정화될 경우 금리를 더 올리지만 않아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한번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근데 물론 중간에 엄청나게 또 변곡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언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다 땡겼기 때문에 떨어져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반도체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도체가 지금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여전히 좀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그럼 2차 전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여전히 좋게는 보시는 건가요? 네, 진짜 긴 호흡으로 최소한 2, 3년은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를 팔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2차 전지가 지수 대비해서 한 20% 넘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것도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윤성 FNC 상승률 탑5를 제외하고는 평균 상승률이 30%대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엄청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다 오른 게 아니에요. 2차 전지하면 다 비싸고 다 오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매크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2차 전지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주식들 5개 탑5 글로벌 탑5죠. 에코프로, BM, 윤성 FNC,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요렇게만 딱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까지 5종목만. 나머지는 코스닥이 23% 올랐는데 2차 전지 소재 장비 제가 커버하는 2차 전지 46개가 30.3%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2차 전지 그러면 섹터 전체가 맞습니다. 막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46개가 30% 오른 거면 엄청 오른 건데 대부분 100%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가 23%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닥이랑 상승률 탑5를 제외한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종은 코스닥 지수보다 7%밖에 안 오른 거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얼마든지 코스닥 관련해서 이게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극재만 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극재랑 물론 양극재만큼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배터리 원가에서 양극재가 40%에서 50% 차지하니까 양극재가 주도적으로 가는 건 맞는데 배터리에 양극재만 쓰나요? 음극재도 씁니다. 도전재도 쓰고요. 전해액도 쓰고요. 첨가제도 쓰고요. 분리막도 쓰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다. 근데 다만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을 뿐이지 키 맞추기는 될 것이다. 제가 하나 짧게 얼필하자면 제가 그때 웅달님하고 엔캠이라는 회사를 얘기했어요. 전해액 회사. 진짜 죽어라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엔캠도 어제 2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얼마든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주식들의 흐름이 이렇게 매우 좋은데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서도요. 그렇게 핵심 몇 가지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주가 가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PER 값을 얘기하는데 PER로 치면 사실 2차 전지 PER 평균 값이 40배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EG로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PER로 보면 근데 PER로도 이제 PER이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PER도 시가총액이 커져서 PER이 늘어나는지 PER이란 거는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거나 해서 PER이 커지면 그건 비싸다고 하는 건데 PER이 순이익이 시가총액만큼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늘어나는데 순이익도 폭발적으로 50%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PER을 시가총액만 늘어난다고
당연히 비싸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시가총액만 늘어나고 순이익이 안 늘어나면 PER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도 늘어나니까 PER을 더 비싸다고 하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면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PEG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PEG를 얘기하는데 피터 린치가 개발한 개념이고요. PEG를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PER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G인데 저는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섞일 수도 있고 일회성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만든 변형 PEG는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면 실제 그 회사의 본업인 영업으로 벌어든 이익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PEG를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눴을 때 PEG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 원칙 EPS 한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기준은 1입니다. 1 미만이면 저평가인데 제가 말한 영업이익 성장률 변형 PEG 값으로 나눠도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뭐 여러분들 너무 투자 많이 하고 좋아하시는 양극재 업체들도 3년 물론 추정치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3년 평균치를 제가 다 표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다 1 미만이고요. 3년 평균치가. 와, 그러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PER만 올랐다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면 밸류에이션을 디테일하게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막연하게 비싸다고 와. 주가만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LG화학부터 볼게요. LG화학 PEG 값이 올해 1배고요. 내년에 석유화학 사업부가 약간 좋아질 것 같아서 1.2배를 보고요. 내후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 0.5까지 떨어집니다. 와. 그럼 3년 평균 PEG 값이 0.9배입니다. 그러면 피터 린치는 PEG 값이 1.5배가 넘으면은 가격적으로 밸류가 부담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직도 못해도 70%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피터 린치가 본 보수적인 PEG 값 1점으로 보면요. 저는 최소한 저라면 저도 2차전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까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저라면 PEG 값 2 미만에서는 절대 안 팝니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LG화학 말씀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은요. 올해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올해 영업이익이 약 8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EG 값을 계산해 보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PER을 영업이익의 성장률로 나누시면 됩니다. 네이버 금융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 0.6에서 내후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0.3배까지 떨어집니다. 아니 그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은 PER이 100이 넘지 않나요? 네, 한번 오늘자 한번 볼까요? 오늘 네. 기준으로. 자, 그 계산하는 거 질문 주셨으니까 이거 할 줄 아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계산을 한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PEG, 포스코 케미칼 한번 2023년 샘플로 구해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의 2023년 PER 지금 오늘 종가 기준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73.7배예요. 요 73.7배를 뭘로 나누느냐? 2022년 대비 2023년의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봤더니 2022년에 영업이익이 1,659억이 나왔고요. 네. 이건 좀 확정치입니다. 2023년에 약 3,495억. 그러면 110.7%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PER 값을 PER 73.7을 110 영업이익 성장률 110.7로 나누면 0.7이 나옵니다. 그래서 PEG 값이 0.7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또 내년에 2024년에 PER 값 46.15를 영업이익 성장률 자 2024년에 영업이익 성장률까지만 마지막으로 구해볼게요. 2024년에 영업이익 성장률은 2023년은 2023년이 자 3,495억이라고 했죠. 네. 2024년은 5,752억입니다. 그럼 네. 나눠볼게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 5,752억을 3,495로 나눈 다음에 빼기 1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5% 성장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까 PER 값이 몇 배라고 했죠? 46 46배를 했죠. 그렇죠. 네. 46배라고 했죠. 그럼 46배를 65로 나누면 떨어지죠. 딱 65로 나누면 여전히 0.6배가 나옵니다. 0.67배. 반올림에서 0.7배. 네, 다 1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논리 구조가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프상으로 보면 엄청난 급등이다. 그건 주가만 봐서 그렇습니다. 주가만 봐서 네. 그런 거죠. 네. 실제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디테일하게 해보면 비싸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PER 계산하는데 PER보다 이 성장주는요, 구조적인 성장주는 PEG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 PEG 다 계산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좀 박순영 이사님이 싫어하시지만 저도 박순영 이사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네. 박순영 이사님이 별로 그 양극재 4대 천왕의 얘기는 하시는데 좀 싫어하시는 LNF 네.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LNF PEG 값 제일 쌉니다. 자, LNF PEG 올해 0.5배고요. 네. 내년에 0.3배, 내후년에 0.2배. 그래서 평균 PEG 값 0.3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에코프로비엠 PEG 값은 0.87배가 나오는데 그럼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랑 비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캐펙스 투자 차이 인정합니다.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LNF 43만 톤. 그러면 그 캐펙스 차이가 자 나눠볼게요. 71만 톤하고 43만 톤 나누면 자 얼마 나오죠? 자 65% 차이가 납니다. 35% 차이가 나는 거죠. 65%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캐펙스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캐펙스는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LNF가 약간 더 높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성장 제가 계산한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펙스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났는데 이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PEG 값도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LNF가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될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LNF가 더 높은데? 그거는 좀 너무 LNF가 너무 싸거나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비싼 건데 그렇구나. 저는 LNF가 싼 거지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고는 또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면요. 숫자로 안 다가서면 그냥 캐펙스 투자 많이 하고 주가 급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에코프로비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선이 가는 건데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 도구들을 활용해서 정량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 안 난다. 오히려 LNF가 또 오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PEG 값만 잘 활용해도 PEG는 양극재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시자. 자, 첨보 엄청 쌉니다. 2023년 PEG 값 0.8배, 2024년 0.4, 2025년 0.4에서 평균 PEG 값 0.53배 나옵니다. 이 평균 값은 첨보가 싼 거죠. 23, 24, 25를 더하기 3. 더하고 맞습니다. 3으로 나누는 그쵸? 거죠. 평균 값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뜰 거라고 보는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올해 너무 비싸요. 왜냐 올해 실적이 박살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올해 MLCC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그 MLCC에 들어가는 이형 필름이 아직도 여전히 매출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기타 IT 사업부, 그러니까 2차전지 사업부의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장 가치도 높지만 2차전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전지의 온전한 밸류를 받아서 성장 가치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2차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2차전지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지 그걸 진짜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분기별로 확확 달라집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MLCC 아까 말씀드린 IT 부품 MLCC에 들어가는 핵심 필수 소재 이형 필름이 이익률도 낮은데 MLCC 들어가는 이형 필름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재가 엄청 계속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런 MLCC 이형 필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PEG가 4배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보세요. 2024년에 0.3배까지 떨어지는 거는 왜일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2차전지에서 100% 이상 폭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MLCC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50%대, 60%대, 80%대까지 올라가니까 PEG가 0.3배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엔캠 같은 경우는요. PEG 값이 0.1, 0.1, 0.1.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률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너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0.1, 0.1, 0.1, 0.1, 0.9입니다. 제가 0.09? 오늘 계속 0.09 PEG 값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100%를 찍는데 주가 성장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이 안 커져서 그래요. 야.
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나노 신소재. 음. 여러분들 엄청 관심이 많은 나노 신소재가 음. 올해는 비싸요. 2.5배인데 예. 올해 비싸네 끝이 아니에요.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렇죠. 갖고 갈 거잖아요. 그럼 사실 올해보다 중요한 건 내년하고 내후년의 PEG 값이에요. 저는 가장 PEG 값의 3년 중에 핵심을 고르라면 내년 PEG 값이에요. 내년에 아마 캐펙스 투자가 만개하는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PEG 값으로 보면 나노 신소재도 내년 0.6까지 떨어져요. 내후년에 0.4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평균 PEG 내면 1.1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PEG 값으로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면 비싼 게 아니다. 야, 이거 PEG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이거 전 종목 다 PEG 계산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얼마나 대단한 게 반도체 업종 PEG 값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절반? 1배 넘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출과 이익 어. 성장률이 그만큼 안 나와서 그래요. 주가는 높은데. 주가는 높은데. 네. 그렇구나. 자, 지금 관심 많은 로봇이나 AI지 PEG 값 계산이 안 돼요. 왜냐? 적자니까요. 영업이익이 성장을 못하니까. 야. 매출만 늘어나요. 그거는 밸류. PSR이랑 매출액, 주가 대비 매출액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오늘 밸류에이션 완전 꿀팁 배웠네. 근데 요거 PEG만 아셔도 절대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PEG라는 거는 성장주에 주로 네, 밸류에이션 구조적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할 때. 네, 피터 린치가 그리고 이제 지훈 대표님께서 네. 그걸 또 영업이익 성장률로 딱 야,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거군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PEG가 2를 넘기 전까지는 팔지 않는다. 네,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PEG 값이 2를 넘는다는 건요. PEG가 2를 넘으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커지거나 아니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저는 PEG가 2가 된다는 순간 2가 되는 시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만큼 시가총액도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 값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만큼 안 커지면 2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자도 작아지면서 분모도 커져야죠. 두 개가 같이 이게 분수니까요. PEG는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니까 PER이 엄청 커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래서 2배 정도 수준이면 PER 값은 과도하게 높은데 PER 값 높은 것만큼 성장률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PER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모. 성장률이 엄청나게 둔화되면 PEG 값은 2를 넘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PEG가 그래서 1 이하면 네. 그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1, 2만이에요. 그러면 아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PEG가 2가 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네. 투자를 네. 지금은 주식을 사도 되는 이유가 그냥 네.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사는 건가요? 그렇죠. 긴 텀으로 보면서 사는 거고요. 나노 신소재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PEG가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땐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내년 내후년을 네. 보고 막 네. 사면 네. 이게 2.5가 2로 밑으로 안 내려갈 그렇죠. 수도 있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거예요. PER 값이 커지고 PER 값이 커지면 PEG가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는요. PEG가 아니라 보통 PER은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PEG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PEG는 얘기하신 대로 저 PEG에 사서 고 PEG에 파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저 PEG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말씀 주신 대로 긴 호흡으로 보고 지금은 다소 고 PEG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급격하게 PEG 값이 떨어지니까 사는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PEG 값이 오르면 안 사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제일 좋네요. 지금도 낮고 내년도 낮고 내후년도 낮고. 그게 LNF입니다. 제가 LNF를 편견 없어요. 제발 이게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과 그 영상을 찍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금 알아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영상 시점에 차이가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LNF 에코프로면 2차 전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2차 전지 개별 기업에 대한 사심과 편견이 없어요. 저는 진짜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서 그 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나름 팩트 기반한 사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특정 기업을 댓글 보니까 뭐 진짜 뭐 제가 뭐 LNF는 좋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싫어하고 뭐 이런 극단 뭐 이분법적인 얘기 하시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어떤 사심이나 편견도 없고요. 저는 LNF도 좋아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좋아하고 코스모 신소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밸류에이션으로는 LNF가 쌉니다. 그래서 그냥 밸류에이션 LNF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요. LNF는 LNF대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박 이사님 책 보고 공부하라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박 이사님 책 한 100번 봤고요. 그 박 이사님 책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박 이사님은 박 이사님 가지신 생각이 있는 거고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의 차이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과 결정과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시는 거 이런 의견은 참고만 하시되 제가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집착하고 웅달 책방 와서도 숫자에 되게 집중해서 웅달님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논리적인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매수 매도 추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시는 거고 그 투자 철학과 원칙과 기준을 하시려면 그 밑바탕은 반드시 숫자가 첨부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PEG라는 오늘 개념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신 거잖아요. 네. 투자 판단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아, 네. 그 아까 PEG를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네. 그 원래 PEG는 뭐라고 하셨죠? 위에 원래 PER 이고? PEG는 PER은 똑같고요. 한 주가 벌어들이는 EPS.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로 나눕니다. EPS 성장률로. 근데 그걸로 EPS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EPS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부동산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있을 수 있고 뭐 그 회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그 다른 자산으로 평가 차익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히 사업 활동,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신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셀은 어디가 제일 싸냐? 압도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싼데 이건 SK 이노베이션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SK 이노베이션은 기초석유화학 제품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의 40%가 넘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좋다기보다 SK 이노베이션은 PER 자체가 원래 값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를 못 받으니까 당연히 PER 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투자하기가 조금 그런 게 PEG 값이 올해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니까 결국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EG 값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SK온이 흑자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PEG 값이 0.4, 0.9배가 나와요. 그럼 평균 내보면 0.3이죠. 그럼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싼데 그게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은 PEG 값이 내년과 내후년에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근데 삼성 SDI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삼성 SDI, LG 엔솔은 PEG 값이 계속 떨어져요. 자, 삼성 SDI는 1.1배, 0.7배, 0.8배, 평균 0.86배. 엄청 싸죠. LG 엔솔은 올해 다소 비싸서 1배지만 내년에 더 비싸요. 1.2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내후년 2025년에 굉장히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합니다. 2025년에. 그래서 0.5배까지 떨어져요. 와. 그래서 3년치 평균 내보면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삼성 SDI가 더 싼 건 맞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PEG 값으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삼성 SDI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 LG 엔솔은 1.2까지 올라갔다가 0.5배까지 떨어졌다가 들쑥날쑥한 거고 삼성 SDI는 안정적으로 1.1배, 0.7배, 0.8배 이렇게 꾸준히 그냥 0.8배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일 삼성 SDI가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말씀드릴게요. 양극재는 LG화학이 PEG가 올해는 아무래도 그 계속 말씀드리는 기초석유화학 사업부 매출 비중이 워낙 크고 이익 비중이 크다 보니까 1.9배까지 PEG가 커졌다가 내년에 굉장히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 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0.3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첨단 소재 사업부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첨단 소재 말고 기초석유화학 제가 계속 화학은 역발상의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화학은 바닥 밑에 지하실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국면 회복 국면에 있어요. 지금 화학은 바닥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화학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 더 클 거라고 봐요. 그 정도예요. 네네. 중국이 뭐 엄청나게 수요가 회복을 떠나서 이미 공급을 2년 동안 엄청나게 늘렸는데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중국 공급 못 늘리면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게 왜 게임 끝났다고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만 받쳐둬도 급격하게 수요와 공급을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니까 업계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업계에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 조금 살 길이 핀대요. 그 얘기는 벌써 딱 빠르게 가동률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체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동률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앞으로 좋아질 걸 경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땡겨서. 그게 코로나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늘어나도 공급이 급격하게 안 늘면 가격이 그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판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중국만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석유화학 공장 돌리려면요 엄청나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유럽은 많이 꺾였죠. LNG 값도 많이 떨어지고 뭐 천연가스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석유화학 공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전력비 때문에. 근데 유럽이 더 많이 떨어뜨리고 북미도 일부 떨어뜨리고 그래서 유럽과 북미가 가동률도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유럽과 북미에서 그 소위 말하는 노후화된 설비를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셧다운하면 그동안에 가동률 못 올라간 것만큼 어딘가에서는 벌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벌크업을 해주는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띠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LG화학.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엄청난 회사, 한화솔루션 이런 회사들 글로벌 탑티어급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에서 공장 캐파를 줄이고 가동률 떨어뜨리고 폐쇄하고 중국 로컬 업체들도 대표적인 얘가 효성 TNC 스판덱스 1등인데 2등 업체가 엄두도 못 내면서 가동률 못 올리는 동안에 효성 TNC는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다시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동률을 올렸더니 65% 미만대의 가동률이 지금 85%, 9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의 정상화 수준을 가고 있다. 근데 LG화학이 캐파 그 가동률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LG화학 가동률이 지금 82%까지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65% 미만에서. 와, 그 턴어라운드가 엄청 기대되시네요. 턴어라운드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체는 이제 화학 업체로 보지 마시고요. 태양광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2차 전지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IT 소재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뭐 자동차 부품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베이스는 정밀화학이다. 화학 업체가 다 2차 전지 업체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 말씀드렸고 원자재 소재단에 에코프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근데 이거 LG화학은 우선주는 더 싸잖아요. 더 쌉니다. 네. 50% 싸지 않나요? 네. LG화학 우선주 더 싸고요. LG화학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너무 좋은 게 자, LG화학 보시면 LG화학 배당이 3%가 넘습니다, 지금. 와. 자, LG화학 그냥 작년 정도 수준 1,400원만 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배당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지금 본주에 지금 뭐 얼마 가격이죠? 반토막도 더 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당 수익률만 계산해 보면 3.4% 나와요. 은행 늘 바에는 LG화학 성장률도 같이 먹으면서 배당 수익도 3.4% 먹을 수 있는 LG화학 투자하시는 건 전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부담스러우시면 LG화학 우선주를 사서 모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야, 그러네요. 네. 네. 이거 저만 알고 싶었던 LG화학 우선주를 찝어주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담고 싶은 건데 근데 단 거래가 굉장히 적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PEG값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PEG는 평균 0.2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네.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에코프로가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이거 보시면 자, 에코프로 영업이익 성장률만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영업이익 성장률은 그러니까 이게 주가만 보셔서 그래요. 주가만. 맞아요. 자, 에코프로 2023년에 54% 성장합니다. 6,100억대에서 9,500억대. 그 다음 2024년에 9,400억대에서 1조 6,130억. 자, 계산해 볼게요. 제가 2024년 PEG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1조 6,130억을 9,484억으로 나누면 70% 나오죠. 70.1%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PEG
PEG는 뭐로 나눈다고 했죠?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에코프로의 PER은 네이버 금융에 다 나옵니다. 11.84입니다. 이거를 영업이익 성장률 70.7로 나누면 PEG 값 0.167. 와, 더 떨어져. 더 떨어지죠. 대박이다. 대박이죠. 근데 이거 에코프로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진짜 엄청나구나. 에코프로는 제가 2025년도 추정했는데 2025년 0.08까지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 2025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하고 2024년에 평균치로 계산한 거예요. 2023년과 24년의 영업이익 평균치로 계산해봤더니 2025년은 0.08배까지 떨어지더라. 와. 그러니까 이거를 PEG를 계산해보시면 2차전지 업체들 비싸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와.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 비싸다고 요즘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일단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가지지 못하신 분들의 약간 배 아픈 심리가 되게 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생각보다 2차전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갑자기 공매도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쇼키주로 물량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네.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네, 다 편견과 사심이 가득해가지고. 리틀 배터리 아저씨네. 리틀 배터리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청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첨보가 PEG 값이 3년 평균이 한 0.5배 정도 되고요. 대주전자재료가 3년 평균이 급격하게 내년에 떨어집니다. 0.3배까지 떨어져서 1.8배 정도 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을 인수해서 본격적인 롯데케미칼 인수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0.4배.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이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떨어져서 역성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나오고 SKI 테크놀로지는 PEG 값으로는 싼데 매력적이지 않게 봅니다. 왜냐? PR은 낮은 대신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첨보,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매출액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 성장주니까 성장률이 네. 일단 높아야 되는 네. 거죠. PEG만 낮다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PEG 값이 떨어지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네. 야. 와, 오늘 진짜 대표님 너무 엄청난 거를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응달 대표님도 요거 PEG 한번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저 바로 엑셀 시트 네. 만들고 할 것 같은데요. 엑셀 시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제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드릴게요. 이 중에서도 지훈 대표님께서 이제 2차전지 억대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 양극재 비중이 3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이 15%. 그 다음에 음극재하고 도전재가 20%. 나머지는 현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도전재하고 음극재의 비중을 저는 엄청나게 양극재보다 더 많이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양극재보다 양극재 갖고 있는 비중 자체는 조절하지는 않고요. 30에서 35% 유지를 하고 음극재나 도전재를 지금 20%에서 최대 40%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극재를 사고 왔습니다. 주식을. 그 음극재, 도전재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나노신소재.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그러세요. 네. 대주전자재료 있고 한솔케미칼도 있고 동진세미캠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세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LFP 배터리 얘기 많이 하시는데 LFP 배터리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단점은 일단은 주행거리가 딸립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단점 중에 굉장히 큰 단점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그냥 동남아 따뜻한 나라에서 그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엄청 싼 차 있어요. 막 180만 원짜리인가 차가 있거든요. 뭐 홍화민인가 뭐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배터리가 50kWh도 안 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45kW인가?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게 아무튼 엄청난데 그게 들어가려면 배터리도 낮아서 주행 거리도 안 나오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기후 환경 외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LFP 배터리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기후변화가 심하거나 온도변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추우면 그냥 차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버려요. 아니면 충방전할 때 그냥 배터리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충반전할 때. 저온에 약한 거. 저온에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에 강한 거를 양극재로는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의 양극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양극재가 충당을 못하는 에너지 밀도를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가 쓰이려면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LFP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그 에너지 밀도를 보완해야 되니까요. 근데 보완하는 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면 완벽하게 에너지 밀도가 보완이 되는데 LFP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산철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실리콘을 섞어서 실리콘이 기존의 흑연 소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좋으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섞는 거고,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공식처럼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충방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리콘이나 소재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충방전 할 때 부피가 팽창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도전제의 역할인데, 도전제는 우리나라에서 나노신소재가 아주 물론 나노신소재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LG화학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 재원산업이라는 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전제는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양극 도전제도 있고 음극 도전제도 있는데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나노신소재가 잘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나노신소재는 LG 엔솔에도 하고 SK 온도 하고 네, 뭐 파나소닉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가장 잘 다변화돼 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고객사도 다변화돼 있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양극재 도전제는 LG화학도 하고 있고 나노신소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산업도 하고 있는데, 음극재에 쓰는 도전제, 음극재의 도전제로 쓰이려면 도전제는 다중벽, 단일벽, 이중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단일벽이에요. 가늘고 길게 이 분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데가 나노신소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단일벽 음극 도전제를 나노신소재만 유일하게 양산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압도적으로 캐파로도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나노신소재가 갖고 있는 매출 내에서 비중도 거의 도전제가 압도적으로 70%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음극 도전제를 유일하게 양산하는 데가 나노신소재니까 가장 나노신소재가 경쟁력이 있는데, 나노신소재는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지만 나노신소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모두 앞으로 그 LFP 배터리 확대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그 포르쉐 타이칸 제일 비싼 차 뭐 1억 8천짜리 있잖아요. 그런 차에만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차종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타이칸 말고 마칸이라고 SUV 차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통해서 젠5, 삼성 SDI 젠5 공장을 통해서 아마 BMW 차세대 모델에 들어가지 않겠냐. BMW, 뭐 볼보, 그 다음에 SK 온의 그 가장 베스트셀링 카죠. 픽업 트럭 F150. 뭐 지금 SK 온에서 수율이 나온 해 만에 문제가 많았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픽업 트럭까지 차종이 다양화되고, 차종도 일반 세단보다는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라든지 그런 데는 차 자체도 크니까 배터리도 큰 배터리 써야 되고, 양극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음극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음극재에 작년에 실리콘을 3%만 섞었다면 올해 5%, 내년에 8%, 내후년에 10%, 2026년에 15%까지 섞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얼마나 매출 크게 성장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대주전자재료 PEG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유가 매출과 이익이 폭증하기 때문에 PEG 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1,700억에서 1,900억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3,900억 가까이 성장하죠. 100%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자, 205억에서 470억. 보이시나요? 140% 영업이익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PEG 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25년 추정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캐펙스를 계산해 보니까 2025년에도 2024년 요 3,800억보다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5,500억 정도 5,500억에서 6,000억 정도 예상되고 그거에 비슷한 이 작년 정도 수준 올해 정도 2023년도 수준의 영업이익률. 자, 2023년의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대주전자재료 영업이익률. 자, 매출이 6,500억에서 5,500에서 6,000억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10.4에서 12.1%까지 올라가.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높아지게 따라 이 이익률도 같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가 3% 쓰던 게 5% 쓰고 8% 쓰고 15% 쓰면 매출이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100%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LFP 배터리 확대, 그다음에 차종의 확대, 세 번째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양극재 업체보다 좀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많이 알려졌지만 대주전자재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별로 음극재에 관심이 없다. 왜냐? 양극재는 원가 구조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음극재는 원가 구조상의 10에서 15%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양극재가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에너지 밀도 제일 중요하다. 배터리 아저씨가 강조하는 에너지 밀도. 양극재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게 97%까지 올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든 에너지 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음극재를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성장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히스토리가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만 바라봐라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원가비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적인 한계, 네, 기술적인 한계.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97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극재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있는 건데 이제 특히나 이제 음극재, 도전재 이런 쪽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 대주전자재료 매출가 이게 100%씩 늘어나니까요. 네. 양극재 100%씩은 안 늘어납니다. 네. 아까 그 LG 화학하고요. 네. 포홀, 네. 그 뭐 배터리 아저씨 네. 좀 인용을 하면 네네. 요즘에 배터리 아저씨 분께 그 배터리 아저씨께서 네네. 박순영 이사님께서 네. 그 밸류에이션을 나름 해보셨대요. 네네네. 그랬더니 네. 포홀이 네. 너무 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금이 있다면 네. 포홀에 넣고 싶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진짜요? 네. 지금 빨리 포홀 주는 데로 가야 되는데. 거의 배터리 아저씨 거의 교주니까 그분 말 따르면 수익 내지 않을까요? 저 그 의견에 아주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적극 동감하는 이유가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자 일단은 85조 매출의 75%가 철강입니다. 그리고 철강이 많네요, 아직은. 네, 아직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의 75%가 철강에서 나오고요. 자,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한 지금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를 보면서 하는 게 정확하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가 85조에 5조 영업이익 나는데 거의 4조 4천억에서 5천억이 다 거의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85조가 뭐예요? 85조 매출. 매출인데 5조밖에 안 나와요? 영업이익 5조밖에 안 나와요. 되게 낮네요. 되게 낮죠. 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낮은 이유가 철강이 매출과 이익에서 75% 이상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3%밖에 안 돼요. 진짜 낮네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만 영업이익이 낮은 건 아니에요.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마진이 박해요. 현대제철 영업이익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만 좀 극도로 낮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현대제철 영업이익은 별 차이 없어요. 5%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한 10년 전부터 철강 말고 2차 전지나 뭐 리튬이나 막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잘 한 거죠. 노력을 한 거죠. 너무 낮으니까. 네네. 근데 2차 전지라고 다 또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아닌데 이따 말씀드렸지만 리튬 사업을 하잖아요. 리튬이 마진 3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이죠. 30%요? 네네. 30%대 영업이익 나옵니다. 유일하게 지금 에코프로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갖고 있는 자회사가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 6.7%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BM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까지 좋았으면 아마 더 날라갔을 거예요. 유일한 단점이 영업이익률입니다.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혹자는 또 2차전지 잘 모르시면서 이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업체들 영업이익률 낮은 걸 또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 단점 맞는데요. 영업이익률이요.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는 순간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단결정 양극재 물론 단결정 양극재 이따 보니까 질문지에 전고체 배터리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 하려면 단결정 양극재가 쓰여야 되고요. 단결정 양극재 쓰이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모두 2자릿수 영업이익률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영업이익률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 자 여기 6.7% 나오죠. 이게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는 12%까지 나옵니다. 그게 왜일까요?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수산화 리튬, 네,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제일 그 핵심 돈 되는 게 마진율이 27%가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12%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일 비중 큰 거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만 갖고 있으면 이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네요. 짬뽕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 설명드릴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PER 기준으로는 7배밖에 안 돼서 너무 싸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85%가 철강에서 나오는데 75%. 네, 75%가 나오는데 철강이 그럼 지금 상황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철강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철강의 가격을 지금 미국이요 월별로 5만 원씩 미친 듯이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그렇게 올리지 팔리지 않고서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도 만만치 않게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다렸다는 듯이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월간 5만 원, 3만 원씩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마진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화학이랑 약간 비슷한데 공급이 엄청 늘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수요가 엄청 좋다기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2차전지 소재 사업. 네. 리튬. 네, 리튬. 포스코홀딩스는요.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어요. 그걸 밸류를 엄청 쳐줘야 되는데 광산도 없고 광산도 없고 염호도 없는 에코프로는 지금 조금 밸류를 쳐주려고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광산에 대한 밸류도 안 쳐주고 염호에 대한 밸류도 안 쳐줘요. 근데 매출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이 당연히 에코프로보다 매출이 클 수밖에 없죠. 커지는 거죠. 앞으로. 커지는 거죠. 앞으로 커지는 거죠. 광산과 광산과 그 염호에서 나오는 매출이 일단은 자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염호에서 나오는 그 수산화 리튬 매출만 내년에 지금 양산된 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양산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매출 나올 거라고 가정하면 1조 8천억, 그 다음에 2025년에 4조에서 5조. 이게 순수의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요, 매출. 매출. 근데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 뭐 30%. 30% 잡으면 그래서 1조 8천억에 30%는 5,400억이잖아요. 물론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이 5조 정도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이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에 1조 8천억을 스타트로 2030년까지 42조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2차전지 소재단 매출을. 네. 1조 8천억에서 네. 42조까지 간다고요? 42조. 네. 와. 2030년까지. 와, 그러니까 절반을 2차전지 소재로 하겠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러네요. 85조. 네. 85조 딱 절반 정도. 근데 이게 되는 거죠. 85조에서 네. 75%, 네. 뭐 80%는 네. 이미 철강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85조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애도 되는 거죠. 와. 85조가 딱 2030년에 철강이 그렇게 많이 쓰일까요? 좀 줄겠죠. 한 뭐 55조에서 60조 정도 선으로 합리적으로 줄는다고 치면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2차전지의 순수 매출이 더해지면
100조 매출 나올 것 같아요. 야. 2030년에는. 그러니까 뭐 매출이 그대로 85조, 네. 뭐 90조 순도 네. 수준이라 해도 네. 영업이익이 그렇죠. 5%에서 30%로 그냥 바뀌는. 바로 5%에서 30%까지 바로 안 바뀌어도 철강이 섞이니까 못해도 20 몇 프로 나오겠죠. 20 몇 프로 나오겠죠. 야, 그렇군.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100조인데 20조 영업이익 나오면 포스코홀딩스 아니 못해도 LG 엔솔 다음에 시가총액 3등 가야 정상이니까. 와,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포스코 케미칼 지분 갖고 있잖아요. 지분 갖고 있어요. 와. 그건 지금 반영도 안 됐어요. 포스코 케미칼 46% 들고 있거든요. 자, 포스코 케미칼 지분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의 오늘 종가가 지금 야, 이건 진짜 장기 투자예요. 20조예요. 20조 2,500억이면 네. 이게 46%면 10조 되죠. 10조. 근데 포스코홀딩스 오늘 종가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28조예요. 아니 지분 가치가 10조인데 시가총액이 28조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본업이랑 2차전지 리튬의 가치가 여기 지금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와.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을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또 질문에 또 그런 게 있으신데 다 이게 맞물려서 그냥 다 하나하나 답변, 그러니까 다 합쳐져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쭉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 왜 중요하냐? 그 요새 뜨는 그 리사이클링 하죠. 폐배터리.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냥 저는 폐배터리까지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리튬, 니켈 그 원자재를 가장 수급을 잘하는데, 가장 수급을 잘하면서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 많이 할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많이 할까요? 뽀울하고 에코프로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원자재 수급이 가장 잘 돼야지 그 원자재를 소위 말해서 임가공하고 뭐 전처리해서 그걸 후처리까지 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재탄생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원자재 확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비상장 회사지만 네. 저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소위 말하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가치만 해도 최소한 1조 이상은 줘야 된다, 밸류로. 비상장 회사지만. 왜냐하면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이 지금 조 단위의 시가총액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 성일하이텍보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저평가 받아야 될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조 9,300억. 벌써 2조네요. 네, 2조죠.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가치는 저는 1조 이상 보거든요. 세비캠이 5,500억. 네. 근데 성일하이텍이 대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성일하이텍이 그래도 가장 원자재 수급의 앞단에 있고 원자재 수급량 자체가 리튬이나 니켈에서 이미 많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이미 많이 확보를 했다 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500억에 500억대 영업이 괜찮은 회사예요. 좀 안정적으로 이제 과거에 적자였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회사인데 이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2023년하고 2024년 실적 추정치가 나오지도 않는 회사, 네이버에 안 나오는 회사는 아예 투자를 하지도 마세요. 어디가 안 나? 그래도 이건 나오잖아요. 2023년, 24년 나오죠. 여러분들 그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많이 거론되는 게 미래나노텍이거든요. 미래나노텍 실적 추정될까요? 안 나오죠. 2023년 실적 추정치가 이건 없어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커버를 안 하니까 애널들이. 애널들이. 기왕이면 애널들 커버하는 하는 것 중에서 하세요. 왜냐면 주식은 미인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 예쁜 종목보다는 남이 봐서 예쁜 종목이 사줘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철저하게 확률 싸움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거는 성일하이텍은 그래도 커버하는 애널이 있어서 실적 추정이 되는 거고요. 미래나노텍은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엮이지만 실적 추정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적 추정이 되니까 하는 거고요. 양극재는 좋은 점이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애널리스트들이 양극재 특정 양극재만 애널리스트가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다 커버하는데 단지 제가 찾아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좀 덜 나와서 그래요. 근데 LNF도 생각보다 그 레포트가 그렇게 엄청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첨보나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투자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 정도고 나머지는 화학 섹터에서 커버하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실적 추정이 돼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사 측면에서 리튬을 그냥 본격적으로 밀어주니까 그걸 받아서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너무나 매출과 이익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 가치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위 말하는 이 무역이거든요. 그럼 그 무역에는 자원과 관련된 무역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분 가치, 그다음에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대한 지분 가치, 그다음에 포스코가 가진 철강 본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46%의 지분 가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2차 전지 소재는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게 밸류에는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아까 광산하고 염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차이가 뭐예요? 광산하고 염호,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그 추출하는 그냥 방식의 차이고요. 특별하게 뭐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한다고 그게 더 고품질이거나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광석에서, 그러니까 스포이디움이라고 하는 광석에서 추출하는 게 좀 더 쉽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광석에서 추출하는 게 더 고품질의 그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물량 자체로 치면 광석이 쉬워서 대부분 뭐 LG화학도 그 미국의 피드몬트라는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광석 리튬으로 수산화 리튬을 얻으려고 하고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좀 더 빠르고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그 염호에서 하는 게 조금 더 광석보다 어려운 대신에 좀 더 고품질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량 자체는 광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염호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 네. 리튬 그 수급에 있어서 네. 가장 앞서 나가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다음에 1등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등이 에코프로고요. 네. 그렇군요. 에코프로는 근데 염호도 없고 광석도 없잖아요. 아직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그 자체가 그 엄청난 그 가공하고 정제하는 기술 자체 그게 돈인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으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지금 비상장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에코프로가 받는 건데 그것도 에코프로 아까 그 사실 비중 차지하는 거는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매출과 이익에서 거의 80% 이상 차지하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실적을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순차적으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로 더 반영이 되면 에코프로는 사실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외에 나머지 에코프로 CNG 이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거고 수산화 리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GM 그다음에 아까 에코프로 HN 이런 지분 가치만 다 해도 에코프로는 지금 싸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만 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뭐 네. 물적 분할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잘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약간 걸리기는 하는데 네네. 그거는 또 미래의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